안녕하세요. 송세훈사의 구실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주에 하나씩 꾸준히 제작해서 올리고자 하는데 벌써 3주 정도 된 듯합니다. 오늘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지만 매년 한두 건씩 발생하는 사례로서 조금 가벼운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유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 이렇고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6년생 A씨는 2018년 기속분 금융소득이 2,300만원 발생하여 어디선가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어서 2019년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일부 다른 소득도 마찬가지지만 금융소득은 홈택스에서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하면 납세자가 보유한 각 금융기관, 은행, 증권사 등등의 소득이 전부 불러와지기 때문에 금융소득만 있으면 손쉽게 신고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물론 이자와 배당이 동시에 있어 소득코드가 13, 22, 21 등으로 섞여 있으면 이를 구분해 줘야 하므로 직접 하실 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경우엔 그냥 소에게 수수료 주고 맡기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다시 따라서 A씨는 홈택스에서 불러와지는 대로 조회해서 금융소득만 신고 완료했습니다. 5월이 지나고 한 3개월 뒤 관할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로 해명자료를 받았는데요. A씨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직접 신고도 했고 누락된 게 없는데 왜 이런 자료를 받았는지 모르겠다며 이 고객 역시 관할 세무서의 해명자료가 틀렸다 라고 소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태로 저희 사무실에 문의가 왔는데 과연 이번에도 A씨 말대로 해명자료 안내문이 틀렸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단순 무식하게 이런 자료 받으면 그냥 내가 틀렸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건강에 이롭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고객은 무조건 본인이 맞게 신고했다고 하니 다방면으로 상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중 저는 혹시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나요? 하고 물었더니 너무나 태연하게도 회사에 다니면서 근로소득 있죠 라고 합니다. 근로소득도 있고 금융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했는데 도대체 어떤 게 문제일까요? A씨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금융소득만 신고한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금융소득만 신고했어요. 그 이유는 제 입장에서 좀 참신했는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2월 달에 연말정산으로 끝났고 금융소득은 2천만원 넘으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고 하니 금융소득만 했죠.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끝낸 거니까. 법률적이고 딱딱한 얘기는 말고 일단 5월에 뉴스, 블로그 등등 통해서 흘러나오는 종합소득세란 단어에서 종합소득은 말 그대로 소득들을 종합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자세하게는 이자나 배당을 받으면 그것은 금융소득이라고 칭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 떼이고 받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내 사업을 하면 사업소득,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매년 2월에 연말정산하면 근로소득, 그 외에 연금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종합소득의 종류입니다. 그렇다면 5월에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란 말에 어울리려면 위의 종류 중 하나만 있을 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해서 소득이 있을 때, 즉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금융소득이 있을 때, 기타 소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이 있을 때 등 소득의 종류가 여러 개 있을 때 이를 합쳐서 신고해야겠죠. 그러니 A씨의 생각대로 신고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세를 5월에 신고한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파생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 어떤 분은 5월에 신고해 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실 테고 또 어떤 분은 근로소득, 금융소득도 없는데 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분들을 실무적으로 많은 케이스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금융소득만 있는데 2천만원 초과한 사람. 2.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한 경우로서 근로소득 있는 사람. 3. 근로소득 2천만원 초과한 경우로서 공적연금소득,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이 있는 사람. 4.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여기서 사업소득은 3.3% 떼고 받는 사람이나 사업자 등록하고 자기 사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5번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또는 공적연금소득 또는 근로소득 2천만원 초과한 사람
등입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A씨는 두 번째 사례에 해당하는데 이를 알긴 알아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한 것은 아니다만 중요한 건 종합소득으로 신고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다시 설명드리면 근로소득이 2월에 연말정산으로 끝났어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했으니 종합소득이란 말처럼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소득의 종류 중 하나가 발생했는데 5월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우리 세법은 불로소득으로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발생하면 부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처럼 삼성전자 배당 5천 원 받아서 좋다고 퇴근하고 집 가서 치킨 시키거나 예금에 넣은 이자 800원 받는 저와 같은 분들, 이렇게 다 합쳐도 1년에 얼마 되지도 않는 납세자들한테 5월에 종합소득세의 의무를 지우면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혼란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죠. 따라서 세법에서 정한 부자의 기준은 금융소득 2천만 원이고 이 금액이 넘었으면 반드시 5월에 신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둘째,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2018년 국세청 통계자료를 보면 2017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한 근로자가 1,800만 명에 넘습니다. 대한민국 인구를 100명이라 했을 때 36명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설명드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되는 납세자와 같은 사유입니다. 매년 5월마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죠. 그래서 매우 간편한 제도인 연말정산만으로 근로자들의 신고 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매년 2월에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면 납세자 본인이 할 일은 끝나죠. 그러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타소득도 발생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이 2017년 귀속분 기준으로 18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근로소득자 10명 중 1명만이 매년 5월에 별도로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으나 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지우더라도 혼란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A씨가 바로 이 사례에 해당하겠네요. 셋째로 그 외에도 사적연금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나 기타 소득 금액 일반적으로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비슷한 사유로 5월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를 응용하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들은 5월에 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월급 받는 사람들 대부분 통장 가지고 있거나 주식 투자할 텐데 이자 배당 소액으로 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른 측면으로 보면 당장 이분들 전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면 세무공무원분들 1년 내내 밤새야 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있는 자, 신고 취지 등을 법률 근거를 들어 모든 케이스를 설명드리면 좋겠으나 오늘 영상의 취지는 A씨의 사례를 설명드리는 것이 목적이기에 법률 규정은 아주 약식으로만 설명드렸어요.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종합소득세 신고한 분들이 18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통계적으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A씨의 실수는 제가 매년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분들을 혼자 450명 정도 신고하는 입장에서 보면 매우 가깝게 발생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A씨의 과소신고 사유는 개인적으로 참신했으나 동일한 사례는 아니어도 이렇게 매년 금융소득과 타소득이 있는 분들은 비슷한 사유로 4월부터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금융소득자가 소득이 누락되는 사례, 앞서 잠깐 설명드린 금융소득만 있더라도 소득코드, 즉 이자, 크로스업 하는 배당, 크로스업 하지 않는 배당 등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례 등 그 케이스가 매우 많으므로 앞으로도 이번 영상처럼 특수한 상황만 콕 집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예고드리면 드디어 내년을 위한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개정과 관련한 문의가 벌써부터 하루에 2-3건씩 시작됐습니다. 2018년 귀속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함이겠지요. 원래는 개정사항을 12월에 올리려고 했는데 11월 중으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2021년을 위한 전략까지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상담으로는 당장 얼마든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는데 유튜브를 통해 올리고자 하니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고민해야 해서 11월 중으로 올리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송세무사의 4번째 구실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